대기 순번 기다리세요. 미국 정부 예외 없습니다. 관세 150%를 들고 최후 통보를 들고 온 미국 상무부 수장이 한국의 삼성 로비에서 45분 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였고 그 다음도 아닌 한참 후에나 불려갔죠. 바로 그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디램 가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배로 뛰었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네, HP, 레노버, 구글, 아마존까지 전 세계 거대 IT 기업들이 판교, 호텔로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기한 대기뿐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삼성 디램 물량 확보. 그리고 미국은 결국 백악관에서 직접 연락을 취했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삼성이 원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 200조 물량의 슈퍼갑이 하룻밤새 글로 추락하고 협상 대상에게 목줄을 잡혀버린 소름 돋는 반전. 도대체 삼성이 쥐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날 세계 권력의 판도가 뒤집힌 이유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릭 헨슨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전략실에서 24년 동안 반도체 통상 정책을 다뤄온 부차관보입니다. 수출 통제와 관세 협상을 수십 차례 이끌어왔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려는 이 기록은 우리가 너무 확신했던 계산이 어떻게 균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워싱턴 공항 라운지에서 차관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 거는 길어질 일 없다. 관세 150%면 충분하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부 회의에서 결론은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는 새벽에 열렸습니다. 아직 창밖이 어두운 시간, 본부 회의실 스크린의 숫자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36%, 합계 78%, 그리고 그 아래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 92%. 숫자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점유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고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압박에 취약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차관은 과거 사례를 꺼냈습니다. 시장 접근권을 틀어주면 상대는 움직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메모리는 대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차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미국이다. 그 한마디로 토론은 끝났습니다. 관세 150% 문서가 돌았습니다. 사실상 수입 차단에 가까운 수치였지만 그만큼 효과도 즉각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고객이 먼저 흔들리고 고객이 흔들리면 기업이 협상장으로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회의 중간 마이크론 관계자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현재 8% 점유율이 구조 재편 시 30% 이상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선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자신감으로 기울었습니다. 삼성과 SK를 동시에 압박하면 미국 메모리 산업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베트남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고 있고 필요하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결국 기업은 비용과 시장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경제적으로는 맞는 듯 보였지만 기술 중심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는 깊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유율 표 안에서만 다뤄졌습니다. 우리는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협상 문구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관세 150%는 확정이며 조건을 수용하면 조정 가능하다는 구조. 조건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이 포함됐고 규모는 200조 수준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숫자는 상대를 멈춰 세울 카드라고 믿었습니다. 이륙 후 4시간이 지났을 무렵 내부 채널로 짧은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디램 규격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공급이 조여지고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내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일시적 수급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차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상 직전엔 항상 이런 신호가 나온다. 시장은 쉽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2와 36이 합쳐진 78.90이라는 비율. 만약 공급이 실제로 조정되고 있다면 그 영향은 단순 가격 변동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휴대폰 화면에는 키워드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계약 재협상, HBM 물량 재배치, 한국 생산 라인 전환 가능성. 아직 확인된 발표는 없었지만 흐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사단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한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미 생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면 관세 150%는 압박이 아니라 가속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천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차량은 판교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조용했지만 주변 호텔 로비에는 낯선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기업 로고가 붙은 명찰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 특사단이라고 밝히자 안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잠시가 45분이었습니다. 차관은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먼저 들어간 기업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호출됐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한참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78%와 92%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한 방향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150%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은 이제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분이 지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먼저 들어갔고 뒤이어 또 다른 기업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유럽계 서버 업체, 미국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이름을 숨긴 채 움직이는 몇몇 인사들. 우리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처음으로 태블릿을 다시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받아온 시뮬레이션 자료를 넘기며 150% 적용 시 한국 기업 손실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개월 28%, 6개월 40%, 1년 55%.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치가 조금 전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래프가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기업들 물량 협의하러 온 거겠지.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사전 미팅일 거라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전 스쳐 지나간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78%, 92%. 회의실에서 봤던 그 수치. 그때는 통계였습니다. 지금은 순서였습니다. 누가 먼저 불리는지, 누가 기다리는지. 그 자체가 점유율의 서열처럼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 모니터에 해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메모리 공급 불안 지속, AI 서버 출하 조정 가능성. 차관은 그 화면을 흘낏 보고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일시적이다. 짧은 단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베트남을 언급했습니다. 생산 거점은 분산돼 있다. 결국 본사가 흔들리면 방향은 바뀐다. 논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수행원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판교 호텔 객실이 전부 장기 계약으로 전환됐답니다. 로비에 있던 외국인들. 그들은 하루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를 각오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기 협상이 아니라 확보전이었습니다. 차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150%라는 숫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숫자가 한국을 압박하는지, 아니면 미국 산업을 먼저 흔들고 있는지. 그 계산은 워싱턴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의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고 삼성은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이라는 말이 처음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협상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서의 기준은 150%가 아니라 78%와 92%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로비에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은 예정표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지났고 9시가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시간은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8시 접촉, 9시 조건 통보, 10시 방향 확정. 그 계산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정갈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지 않았고 건물 안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위기라면 보통 소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이곳은 소란이 이미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차관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블릿을 켰습니다. 150% 적용 시 손실 추정 그래프. 한국 기업 매출 감소 예상치. 주가 변동 시나리오. 모든 숫자는 여전히 우리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 안에서는 그 숫자가 전혀 긴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5분. 유리문 바깥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 목에 걸린 출입증. 익숙한 기업 로고들. 엔비디아, 델, HP, 레노버. 그들은 안내 직원의 짧은 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차관의 눈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인지한 얼굴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로비 스크린에 해외 뉴스 속보가 번졌습니다. 메모리 수급 불안 확대, AI 서버 출하 조정 가능성, 주요 규격 단가급 등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장에는 늘 과장이 섞입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다른 채널에서도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니케이. 같은 단어가 겹치기 시작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현물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DDR16GB 평균 거래가는 $50 안팎이었습니다. 지금은 $400를 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거래는 $500 근처에서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9배 가까운 상승. 이건 단기 변동이 아니라 패닉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수행원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판교 호텔이 전부 장기 계약으로 묶였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은 한 달 단위로 객실을 확보했고 구매 담당자들이 교대로 대기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물량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4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엔비디아 출입증을 단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고 전화기를 붙든 채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만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18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정돈돼 있었고 회의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삼성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해 둔 조직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출하량 추이, 라인 전환 비율, 주간 생산 계획.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은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측한 흐름을 차분히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혼란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된 질서라는 것을. 삼성은 위기를 맞이한 기업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있는 쪽의 태도였습니다. 차관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늘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변수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판교 도심이 보였습니다. 햇빛은 평온했고 도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 아래에서 글로벌 산업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이 테이블 위의 숫자들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150%라는 수치가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쪽을 시험하는 변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협박은 계산을 이기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좋아. 3단계에서 우리가 변수였다는 자각이 생겼으니 4단계는 그 자각이 숫자로 확인되고 관세 150%가 되려 역산되는 장면으로 이어가면 된다. 구조는 유지한다. 문 닫히며 공기 전환. 78%, 92% 정면 제시. 생산 격차 실물화. 라인 전환 공개. 투자 규모 제시. 150% 시뮬레이션 역전. 협박 설명 구조 전환. 하지만 표현과 배열은 재구성하고 불필요하게 과밀한 숫자는 일부 정리해서 밀도만 살린다. 4단계 재구성 버전.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외부의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낮게 돌아가는 공조기 소리만 남았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전략 총괄 임원이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화면을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문장은 생략됐습니다. 곧바로 첫 화면이 떴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출하 비중. 삼성과 SK를 합친 수치가 78%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차관은 이미 알고 있는 숫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에서 고개가 멈췄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점유율. 한국 기업 합계 92%.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묵직해졌습니다. 이 숫자들은 보고서에서 여러 번 봤던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프레임에 모아놓으니 통계가 아니라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임원은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HBM 월간 투입 규모 비교. 삼성과 SK의 물량이 경쟁사 대비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 이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이쯤 되자 차관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압박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다시 하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요 쪽이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전망. 한 해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그래프.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는 예상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공급 증가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단순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생산 라인 재배치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범용 제품 라인은 줄이고 고성능 제품 라인은 확대한 구조.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차관 옆에 참모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기간 증산은 어렵습니까? 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 반입과 공정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답이었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현황이 정리됐습니다. 평택 중심의 대규모 누적 투자, 해외 후공정 설비 확장, 연구개발 예산 증액, 총합 규모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건 단기 대응이 아니 장기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관세 150% 적용 시 시뮬레이션. 삼성 출하 영향은 제한적.
그러나 미국 서버 업체의 공급 차질은 크게 확대. 수치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관세는 일방적 무기가 아니라 상호 충격 장치라는 것.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준비한 시나리오에는 이 역산 결과가 없었습니다. 차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물량이 더 직접적인 무기였습니다. 임원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계약 구조. 신규 HBM 라인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설명. 즉시 풀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 이 말은 협박도, 협상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범위를 설명하는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실제 판은 다른 곳에서 이미 짜여 있었다는 것을. 삼성은 혼란에 대응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속도를 조절하는 쪽이었습니다. 차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무너질 때 생기는 침묵이었습니다. 150%는 여전히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계산을 시험하는 변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모두가 인지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차관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여유가 있었는데 나갈 때는 손가락 마디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말을 아꼈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이 커졌고 그 불편함은 곧 확신 자체를 흔드는 종류의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차관은 태블릿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숫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는 장면은 흔했지만 그날은 정반대였습니다. 숫자가 불안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숫자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는 여전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이상했습니다. 밖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공급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이 건물 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든 동선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흔들리는 쪽이 아니라 흔들림의 폭을 조절하는 쪽처럼 보였습니다. 차관은 소파에 앉자마자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나는 워싱턴 본부와 즉시 연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차관의 목소리에는 아직 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겁을 주는 쇼를 벌이는 것뿐이라는 식의 태도였고 베트남 생산기지와 인도 라인이 다시 언급되며 삼성의 공급망은 분산돼 있으니 관세 150% 앞에서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한국을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생산의 한 축으로만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관세 150% 시뮬레이션 수치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일반적인 협상용 자료라면 그래프가 더 화려하고 숫자는 넓게 뭉개집니다. 그런데 삼성 자료는 반대로 촘촘했습니다. 구간별 변수가 분리돼 있었고 손익의 흐름이 내부 운영 데이터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체성이 거짓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저런 정밀도는 내부에서만 나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차관은 즉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믿지 않았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결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을 떠날 수 없고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조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25년간의 승리를 만들어줬고 그가 쌓아온 경력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78%와 92%라는 숫자를 들고 나와 미국의 계산을 되돌려놓는 상황은 그에게 반드시 협상 상대의 트릭이어야 했습니다. 차관은 수행원들에게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78%와 92%가 실제로 맞는지, 공급이 정말 그렇게 잠겨 있는지,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일시적 왜곡인지, 그리고 관세 150% 적용 시 충격이 왜 미국 쪽으로 먼저 튀는지 확인 가능한 것부터 모두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비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된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기관의 현물 가격 흐름을 동시에 띄우고 동일 조건으로 비교했습니다. 초반에는 튀는 구간이 보였고 차관은 그 지점을 잡아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거래량이 얇은 구간에서 가격이 과장될 수 있다는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채널에서는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을 붙였습니다. 현물 가격만 보지 않고 납기 지연과 계약 조건 변화 같은 현장의 지표를 같이 봤습니다. 서버 제조사의 납기 조정, 완제품 출하 일정 수정, 부품 재고 소진 속도 같은 요소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 현장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이런 지표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 그래프 하나만 튄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오류라는 가설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제조사 공지와 유통 채널 메모도 확인했습니다. 특정 규격 공급이 늦어져 대체 규격으로 전환 중이라는 내용, 고성능 서버, 구성 옵션을 바꿔 출하를 버티려 한다는 내용, 납품 요청서가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차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공포를 만들고 협상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아직은 쇼라고 몰아갔습니다. 베트남 생산기지는 결국 비용 때문에 만든 것이고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삼성도 돈 앞에서는 똑같다는 식으로 한국과 삼성을 익숙한 틀 안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때 로비를 지나던 외국인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회사 방문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찰이 뒤엉켜 있었고 손에는 서로 다른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문서 표지를 흘끗 봤습니다. 공급 요청 리스트처럼 보이는 형식이었고 여러 회사명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비상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재검증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암시된 생산 격차가 과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된 투자 발표와 공장 증설 언급, 장비 반입 일정 같은 자료를 겹쳐봤습니다. 기업들이 내부 숫자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범위는 남습니다. 분기 설명 자료, 투자 계획, 증설 속도, 장비 공급사 움직임을 여러 갈래로 합치면 대략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결과는 불편하게도 삼성 쪽에 가까웠습니다. 단기간에 미국 기업이 물량을 몇 배로 올려 빈자리를 메운다는 가정이 데이터 앞에서 점점 야려졌습니다. 우리 쪽 추정치가 더 낙관적이었고 한국 쪽 설명이 더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워싱턴 보고서가 전제로 삼아온 가정, 한국을 흔들면 미국이 채운다는 문장이 눈에 보이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차관의 질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재검증이 쌓이자 결과를 부정하는 대신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위치에 있는가? 왜 삼성과 한국이 78%를 쥐게 되었는가? 왜 베트남 같은 생산기지가 있어도 핵심은 한국에 남아 있는가? 왜 지금 범용 메모리가 부족해지는가?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든 건 전화였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내부 라인, 백악관 경제팀, 산업계 연락창구까지 동시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관세 150%가 통하는 국면인지, 삼성은 흔들리는지. 질문 속에는 아직 한국을 얕보는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졌다는 가능성보다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는 가정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산업계에서 올라오는 경보 메시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납기가 무너진다는 보고,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보고, 데이터 센터 증설 일정이 밀린다는 보고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반복됐습니다.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멈춘다. 이 문장이 여러 문서에 다른 말로 찍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관 옆에서 메시지들을 읽으며 현실이 우리 쪽으로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세 150%는 종이에 적힌 정책이지만 메모리 공급은 기계와 물류와 공장으로 굴러가는 물리의 영역입니다. 선언은 할 수 있어도 물량은 선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쥔 쪽이 한국과 삼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차관의 표정을 바꾼 단어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베트남 생산기지로 돌리면 된다고 말하는 순간 회의실에서 본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은 후공정 중심이고 라인 전환과 핵심 공정의 결정권은 한국에 있다. 그 단순한 구조가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베트남이 있든 없든 공급을 조절하는 레버는 한국에 있었고 그 레버를 쥔 손이 삼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차관은 더 이상 가볍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용 메모리 공급 축소가 의도였는지, 고부가 제품 수요가 폭증의 라인을 옮긴 결과인지. 우리는 생산성과 수익성, 장비 전환 시간, 고객 계약 구조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합을 보면 기업이 왜 움직였는지 방향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협박해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해법도 나오지 않는 국면이었습니다. 내려다보던 각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각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차관의 어깨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큰 소리로 단정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삼성 로비에서 우리가 겪은 건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익숙한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공간의 질서와 사람들의 표정과 쌓여가는 확인 자료 속에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불쾌함보다 더 날카로운 감정이 남았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비 화면에는 관련 속보가 계속 올라왔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차관은 마지막으로 내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라고. 오류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말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고서의 배경이 아니라 결론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실무에서 처음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어진 공급망을 단순히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고방식은 그 로비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를 넘기자 방금 전까지 정돈된 침묵처럼 보이던 로비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통화했고 걷는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끊기지 않았고 걸음이 빨라졌으며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복도를 왕복하며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누군가는 노트북 위에 손을 얹은 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대기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긴급함이 로비 전체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과 연결해둔 라인은 사실상 계속 열린 상태였습니다. 백악관 경제팀, 상무부 산업국, 국방부 공급망 담당 부서까지 호출이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삼성 쪽 반응이 어떤지, 관세 150% 문서가 전달됐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질문은 훨씬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관세 150%를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하면 미국 기업이 먼저 버틸 수 있느냐? 삼성 SK 물량이 잠기면 대안이 있느냐? 말끝마다 불안이 묻어 있었고 그 불안은 점점 숨기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차관은 로비 한쪽에 즉석으로 상황실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소파가 치워지고 작은 테이블들이 붙었고 노트북과 태블릿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화상 연결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요약해 한 장짜리로 뽑았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조건을 재검토한다라고 말하던 그 입이 이제는 재검토가 아니라 수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고 숫자는 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방향은 놀랄 만큼 한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산업계의 경고였습니다. 서버 제조사는 재고가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부터 적어보냈고 데이터 센터 운영사는 일정이 얼마나 밀릴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특정 수치가 하나하나 중요하다기보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같은 결론으로 모여드는 흐름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급이 막히면 생산이 멈춘다는 문장이 각자 다른 표현으로 반복됐고 그 문장이 쌓일수록 로비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관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테이블을 두드리며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잃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쪽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 협상은 상대를 꺾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피해를 줄이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단체에서 만든 긴급 분석이었고 한국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계산해 놓은 문서였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낮춰 보고되던 수치들이 더 이상 낮게 쓸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AI 가속기용 HBM,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서 한국 비중이 과장처럼 높게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높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높은 의존도가 오늘 이번 분기, 올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차관 옆에 참모 하나가 문서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구조의 문제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관세 150%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해 카드가 됩니다.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가장 느린 신뢰의 시간까지 생각하면 지금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단기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실을 애써 밀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화의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산업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산업계가 정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유지하면 가동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같은 문장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급이 안 풀리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문장이 슬쩍 등장했고 대통령 보고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서슴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우회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경고에 가까운 단문이 늘어났습니다. 그 단문들이 모일수록 차관의 얼굴에서 피로가 올라왔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승리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피로였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백악관에서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질문은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현장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삼성 SK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가? 관세 150%를 유지하면 어떤 피해 시나리오가 생기는가? 차관은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숫자, 로비에서 벌어지는 구매 경쟁, 산업계가 보내온 문서의 방향성까지. 보고가 끝나자 화면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문장은 사실상 결론이었습니다. 산업 쪽 반발이 크다는 말. 정책이 경제 논리를 끝까지 거스를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로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경호 인력이 늘었고 외교 담당 인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통역이 배치되고 대사관 라인이 움직인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 사안이 더 이상 기업 간 계약 수준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관세 150%라는 문서가 외교 현안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부터 차관의 말투는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압박하던 방식에서 조율하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려다보던 자세가 사라지고 출구를 찾는 사람의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참모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공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개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로비의 공기를 한 번 더 눌러앉히는 걸 느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미국 AI 산업의 상징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산업이 흔들리고 금융이 흔들리고 여론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정부를 흔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외교전이라기보다 내부 붕괴의 압력이었습니다. 차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테이블 위를 한번 굴렀고 그는 그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말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나오자 상황실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멈출지가 됐습니다. 관세 150%라는 숫자를 적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접을 것인가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면을 어떻게 세울지, 국내 여론을 어떻게 관리할지, 산업계에는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SK와의 채널을 어떻게 다시 열어야 할지. 우리가 믿어왔던 미국이 흔들면 상대가 무너진다는 문장 대신 상대가 잠그면 우리가 멈춘다는 문장이 더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차관은 결국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삼성 측과 다시 접촉하라고.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그 말에는 더 이상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현실에 맞춰 자세를 바꾸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내려진 장소가 워싱턴의 회의실이 아니라 판교의 로비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기자 로비의 공기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아침의 자신감도 정오의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공간 특유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고 일정이 확정됐다는 연락이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차관은 태블릿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화면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브리핑 자료. 다시 묶어. 짧은 지시였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자료의 목적은 압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서술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로비 안쪽에 설치된 임시 상황 테이블에서 문서를 재정렬했습니다. 관세 150% 유지 시 기대 효과라는 제목은 사라졌고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이라는 표현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 변화는 단어 몇 개의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워싱턴과의 화상 연결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의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성 측이 재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있는가? 공급 안정 공동 발표가 가능한가? 단계적 조정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더 이상 강행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 조율, 협력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차관은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시장 반응, 산업계 경고,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적 압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통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보고가 끝났을 때 화면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이 내려왔습니다. 확전은 피한다. 그 말은 사실상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관세 150%는 더 이상 협박 카드가 아니라 접어야 할 부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외교 담당 인력들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주한 대사관 채널이 연결됐고 통역팀이 합류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철회라는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대신 조정, 재설계, 상호 협력이라는 표현이 선택됐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패배를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장면이라는 것을.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삼성 측에 재접촉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아침과 달리 문장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 시장 안정을 공동 목표로 삼자는 제안. 몇 분 후 답이 도착했습니다. 논의는 가능하다. 짧았지만 무게가 분명했습니다. 허락의 어조였습니다. 아침 7시 52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를 들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8시 미팅, 9시 조건 제시, 10시 마무리. 그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된 지금 우리는 상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나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성 분위기 어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워싱턴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업계 로비가 본격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유지 시 손실 추정치가 언론에 흘러나올 가능성, 주요 기업 연합 성명 준비, 움직임. 정책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과 산업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의자를 등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들어올 때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확신이 있었고 지금은 선택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정한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관세 150%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숫자가 정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숫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한국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조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78%와 92%라는 점유율. 핵심 공정의 위치.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생산 체계.
그 모든 것이 말 대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무렵. 최종 보고 문서가 정리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장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 검토. 아침에 우리가 들고 온 문서와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차관은 마지막으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압박, 지속시 산업 리스크 확대. 조정이 필요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이 싸움은 관세의 크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공급을 쥐고 있는가? 누가 멈출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순서를 정했고 우리가 시간을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는 상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은 선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힘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날 판교 로비에서 우리는 그 구조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습니다. 오후 4시를 넘기자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도 새로운 보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숫자는 이미 충분했고 판단을 미룰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차관은 조용히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태블릿도 열지 않았고 그래프도 보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워싱턴과 연결된 화상 화면에는 백악관 경제팀과 대통령 보좌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길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반복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세 150%를 유지하면 미국 산업이 먼저 멈춥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관세 조치 중단. 협상 재개. 한국과 협력 우선. 차관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성 측과의 마지막 미팅이 잡혔습니다.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의 공격적인 태도는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투자 확대, 공급 안정, 기술 협력, 장기 파트너십. 이제 협상은 요구가 아니라 요청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의 유지, 미국 생산은 단계적 확, 공급 우선권은 기존 계약 기준 유지. 모든 조항은 이미 준비돼 있던 문서처럼 매끄럽게 연결됐습니다. 밤 9시를 넘겨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반도체 협력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재확인, 공급망 안정 공동 추진. 언론용 문장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미국은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삼성 없이는 미래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니다. 버틴 것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판교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삼성 건물 위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야근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과 시간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